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직 날이 많이 더운데 이렇게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그 책을 내기도 냈지만 저는 사실 뭐 저자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미술을 직접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책 직접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글 쓰는 건 그만의 또 전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렇게 좋은 저자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을 이제 미술을 관심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저의 언어로 약간 번안을 해서 이게 또 글의 언어하고 실제로 이렇게 육성으로 전달되는 언어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다들 엄청 진지한 표정 짓고 계시네요. 어린이, 제일 뒤에 혹시 학생은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오랜만에 학생도 한 명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 언제든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술관에서만 일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요즘 워낙 좀 하나의 직업으로 살 수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알릴 필요성을 약간은 느끼게 돼서 2015년부터는 방송이나 이런 책에 대한 출간 의뢰도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굳이 제가 경제적으로 더 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깊이를 좀 쌓아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한 출간이나 방송 제안은 좀 거절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최대한 현장에서 좀 배우고 여러분하고 호흡하면서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걸 많이 떠올릴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술을 표기할 때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 해가지고 표기해 놨다 보니까 딱 봤을 때 뭔가 색이 예쁘든 사진처럼 잘 그렸든 멋진 것들을 좋은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대 미술에서는 이게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두 개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어느덧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서 우리 지금 학생들도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TJ 카야탄이라는 이름의 그냥 미국 고등학생 한 명이 미술관에 갔더니 현대미술 전시라고 막 침대 헝클어뜨려 놓고 작품이다 라고 해놓은 걸 막 성인들이 진지하게 보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이해하고 보는 걸까? 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이 학생이 그냥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 벗어서 미술관 바닥에다가 내려놓은 다음에 위에 제목 무제라고 붙여놔 봤더니 이건 그냥 그 고등학생의 안경일 뿐인데 사람들이 저 안경이 또 작품인지 알고 가서 감상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고 있는 모습이 기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찍히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것도 꽤 오래전에 미술 커뮤니티에 약간 요즘으로 얘기하면 짤이나 밈처럼 나돌았던 사진인데요. 지금 이 남성이 보고 있는 이 비상문 앵글 바깥쪽에 알아보기 힘든 추상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답니다. 근데 근무하는 근무자가 실수를 한 건지 잘못 붙인 건지 작품 제목 캡션을 너무 옆으로 치우치게 무제라고 붙여놨더니 이 남성이 보고 있는 건 그냥 비상구일 뿐인데 비상구가 무제라는 작품인지 알고 아 이건 당장 퇴근하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를 담아낸 건가 막 이러고 보고 앉아 있다는 거죠. 요즘엔 사실 미술관 가보시면 근래에도 국내 언론에 막 보도됐지만 바나나 붙여놓은 거 막 1억 넘는다고 작품이라고 하고 그걸 또 뜯어 먹고 앉아있고 막 이런 상황 벌어지다 보니까 미술관 갔을 때 어느 게 작품이고 어느 게 작품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아진 게 요즘 현대 미술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다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사실 좀 쉽게 접근하려고 보다 보면 표현하는 방식만 시대에 맞춰서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미술의 주제라는 건 결국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게 사실 제가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주제를 좀 늘 다르게 선정해서 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길게 편제되진 않았더라고요. 저 일단 강연 시간이 60분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으로 이제 전달을 받아서 제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연 들으실 때 참고하시는 방법은 제가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제일 왼쪽 구석에 주제를 써놨을 겁니다. 저게 이 미술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과거의 표현 방식과 현대의 표현 방식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일단 재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뭔가 보는 걸 묘사한다는 개념인데요. 미술은 시각 분야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 원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재현했다, 잘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3대 천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투시점 찍고 뭐 사진처럼 진짜처럼 그려놓은 것들, 이런 그림 봤을 때 우리 금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 그렸다고 많이 얘기하죠. 다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젠 우리 이름 많이 익숙해진 피카소가 됐든 칸딘스키가 됐든 추상이라는 영역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그림은 시대에 뒤처진 거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금처럼 이런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기 직전에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구현의 한계치를 넘어서겠다라고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했고요. 그중 가장 상징적인 예술가가 이제 뭐 근래에 와서 세상을 떠나신 척클로스라는 예술가가 있고, 이 예술가가 그림 그리는 방식을 보통 우리나라에선 극사실주의 혹은 뭐 해외 명칭으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20세기에 오히려 이 극사실주의라는 방식보다 현대까지도 더 유행하고 있는 건 추상이라는 방식이 오히려 유행하죠. 추상은 이것도 요즘에 와선 사실 AI가 추상의 영역도 건들고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영역에 또 무너질 거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각자 사고하고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의 창작의 영역이다 보니까 훨씬 더 기존의 구상보다는 다른 좀 인간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요. 1세대 추상 예술가라고 평가받는 칸딘스키나 이 들로네 같은 예술가들이 꿈꿔왔던 건 쉽게 얘기하자면은 미술의 음악화로 소개되는데요. 어린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직접적인 비유로 얘기하자면,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두 친구는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따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아저씨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저씨는 오는 길에 계속 뉴진스 노래만 들으면서 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뉴진스 곡 듣는다고 생각해보면 슈퍼샤이면은 슈퍼샤이 하고 노래하고 앉아있으니까 아 되게 쑥스러운 사랑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가사로 곡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아마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거라고 믿는 우리 클래식 음악, 연주곡 같은 고급스러운 음악 들으면은 가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멜로디 듣자마자 나의 느낌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 시대의 인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피카소라고 얘기하는 당대 제일 위대한 예술가마저도 제목에 뭐 아비뇽의 여인들 써있고 그림 안에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려져 있으니까 아 이게 아비뇽 빈민촌의 여성들을 그린 거구나, 이런 매칭시켜서 그 스토리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칸딘스키나 이 들로네 같은 예술가가 꿈꿨던 건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형태의 예술이 아니라 음악처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그런 미술을 만들겠다 라고 꿈꿨던 게 처음에 추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앞서 척클로스가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처음에는 고전의 재료인 물감으로만 주로 이게 그려졌다면 요즘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그중 하나가 대지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예술을 꿈꾼다 라면서 자연에서 예술하는 방식이 존재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앤디 골드워시란 예술가를 포함한 대지 예술가, 랜드 아트 혹은 자연 예술이란 걸 하는 분들의 방식이고, 이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우리가 영국 가서 볼 수는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예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라고, 이분들이 최초의 활동명은 야투라고 해가지고 야생에 던져진다 라는 의미로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이걸 규모를 키워가지고 지금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공주 쪽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은 그냥 내비에다가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라고 치면은 매표소 입구 쪽으로 안내를 해줄 거고요. 주차하시면 제 기억에 3,000원인가 5,000원 정도 입장료 내시면 실내가 아니고 그냥 산에 이렇게 등산하듯 작은 동산 한 바퀴 돌아보시면, 여기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열의 예술을 하는 사람을 2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초대해가지고 여러 명이 각자 자기 지정된 구역에다가 자연의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숲속에다 작품을 만들어 놓는 이런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있고요. 비엔날레 아닌 해에 가셔도 전 해에 했던 걸 그대로 남겨놓기 때문에 말씀드린 뭐 공주 쪽 지나실 일 있으면 이런 식의 자연의 추상 작품도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예술이라는 건 앞서 간단히 언지한 것처럼 시대가 변화하면 그 시대에 반응해서 새롭게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혁명의 시대에는 그게 제일 큰 이슈였었다 보니까 아까 어린이 갔다 왔다는 우리 루브르 가면 또 볼 수 있는 들라크루아란 예술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런 이 작품은 이 시민혁명이 단순히 약자들만을 위한 시민혁명이 아니라 어린이, 여성, 뭐 귀족, 부르주아나 혹은 노동자 계층, 그리고 수많은 희생 속에 완성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혁명적인 뭐 사건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걸 역사에 남기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걸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죠. 그중 제일 좀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를 잘 표현한다고 평가받는 예술가가, 아마 이름은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뱅크시라는 예술가가 있고요. 이분의 특성은 스트리트 아트라고 거리에서 예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 정체를 공개하지 않고 이슈가 있는 지역에 가서 밤에 기습적으로 벽에다가 작품 남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내에서 제일 유명해진 이슈의 사건 중 하나는, 이것도 어느덧 한 5년 됐나요? 2018년이네요. 그럼 이제 5년 정도 된 거죠. 이게 이 사람 작품이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격 가치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 사람의 진품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뱅크시 본인을 통해 진품으로 확인된 풍선과 소녀란 작품이 경매에 나온다라고 이슈가 되자 당시에 경악이 엄청 심하게 붙어가지고 결국엔 한국 돈으로 15억 원에 저게 판매되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판매됐다고 경매사가 망치 땅땅땅 치는 순간 갑자기 휑 하는 이상한 굉음이 들리더니 작품이 반으로 빨려 들어가서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이걸 낙찰받으신 분도 다른 예술가만 이거 고민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뱅크시니까 하고 일단 가져가는 걸 선택하셨고 현명하셨었던 게, 이게 뱅크시는 자기 이런 이슈 뭐 하면 SNS에 사연 같은 거 자주 공개하거든요. 실제로 이거 찢어지고 다다음 날인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이건 사실 내가 자본주의 미술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미술계 풍자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옥션에 이렇게 스며들게끔 준비해뒀던 작품이고,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파쇄기 설치해놔서 내 친구 경매장에 심어놓고 망치 치는 순간 버튼 눌러서 찢어지게 만든 거다. 원래는 끝까지 다 빨려 들어가서 종이 쪼가리 만들고 싶었는데 2년 사이에 녹슨 건지 뭔지 반만 찢어져서 아쉽네 어쩐네 말이라고 후기 남겼더니, 이 작품이 갑자기 오히려 엄청난 사연과 스토리의 작품이 돼버려서 큰 이슈와 더불어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 팬데믹 2020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재개발 런던 달동네 언덕에다가 위로대라고 그 기울어진 언덕배기 집에다가 재채기하는 할머니 하나 새겨줬는데, 그랬더니 재개발 직전에 그 낡은 주택이 갑자기 건물값이 72억까지 올랐다고 하는 바람에 막 알박기 시전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벽화 요즘에는, 예전엔 그림은 이게 범법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와서 많이 지워줬다는데요. 지금은 뱅크시 거로 확인되는 순간 건물주가 시에서 나와서 혹시라도 지워버릴까봐 벽을 아예 통째로 뜯어가지고 경매에 내버리는 이런 수준까지 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자본주의 우리 시대를 잘 건든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자, 결국 시대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죠. 인류가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시대의 관점들이 존재하는 거여서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중심축은 늘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종교의 시대에는 뭐 그리스 시대에는 뭐 신이 주인공이었다면, 종교의 시대엔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아이콘처럼 등장했으면, 권력의 시대에는 나폴레옹이 주인공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미디어 시대에 오면서 바뀌기 시작한 게, 여러분 앤디 워홀이 거듭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TV라는 매체, 카메라라는 매체가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이미지로 제작될 수 있는 사람은 초거대 권력자들만 이미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인간의 손이라는 장인의 매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개월에서 몇 년씩도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크게 그려지려면 힘을 가진 사람들만 그려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 같은 일반인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건데, 그걸 예견한 사람이 앤디 워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TV라는 시대에 결정적으로 바뀐 패러다임은, 가볍게 사실 좀 가식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사실 광대 롤을 하고 있었던 연예인이라는 이 직종의 사람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망하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이 사람들이 권력자가 아님에도 시대의 아이콘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앤디 워홀이,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다비드처럼 이렇게 잘 그려서 멋진 작품이라고 하기 모호하죠. 이건 남 시켜서도 막 찍어내는 판화니까요. 이 사람이 대접받는 이유는 예지자 혹은 선각자라고 평가받는데요. 앤디 워홀의 이 작품 속 색감이 저건 인류 역사상 다신 볼 수 없었던 노란색이야 뭐 이러고 감동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미래를 예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워홀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저겁니다. 미래에는 누구나 15분간은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이제 앤디 워홀이 이미지 제작 방식을 보고 깨달은 건, 이건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장인의 매체가 아니라 빠르게 기술로 생산하는 속도감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순간,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는 TV 속의 스타를 선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저 TV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 아이콘 자체가 되고 싶어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걸 예견한 사람인 겁니다. 요즘 AI 기술 예술인이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패러다임보다 인간을 위한 예술, 모두를 위한 예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다수를 위한 예술이라고 얘기한 공익성 예술 해가지고 세금이 투자돼서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넬슨 제독의 이런 영국의 조각상이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조각상이든 국가의 위인이나 영웅을 보여주는 세금 투자돼가지고 모두를 위한 공공 공간에 설치된 게 공익성 예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패러다임도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 투자해서 그냥 국가의 영웅을 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예술이란 패러다임이 밀레니엄 시대부터 등장했습니다. 그중 제일 좀 첫 번째 계열의 성공 사례로 많이 소개되는 게 지금은 되게 유명한 예술가가 되어 있는 아니시 카포의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라는 공간에 밀레니엄 시대의 그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기념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반사체의 조각을 만든 겁니다. 이게 처음 기획 아이디어가 나왔을 땐 이게 뭐냐, 외계인 우주선도 아니고 하고 막 비판을 받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빈이라고 콩이라는 별명까지 생겨가지고 랜드마크가 돼서 이걸 보러 가는 사람까지 생겨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시 카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공공예술은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님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하는 영생하는 형태의 이미지, 변하지 않는 이미지이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죠. 과거의 방식 안에서는요. 근데 아니시 카포는 여기 방문하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과거의 모습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걸 늘 반사하면서 시대에 맞게 방문할 때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 클라우드 게이트는 어떤 계절, 어떤 시간에 방문하느냐 혹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현장에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나의 시각적 경험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방문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공공을 위한 형태의 진정한 공익성 예술이다 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딱 세 개 주제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죽음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건드렸던 주제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과거부터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해가지고 해골이든 쉽게 시드는 꽃이든 유리든 모래시계 같은 거 이용해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라는 주제의 작품은 이미 그 유럽 대항해 시대 때부터 네덜란드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갔던 주제인데요. 이게 우리 시대에 와선 이런 식으로도 표현됩니다. 이게 재료만 300억이 들었다고 막 소개가 되는데요. 근데 즉각 팔렸다고 본인이 일단 주장을 해서 1000억에 팔렸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던 작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 매체이죠. 다이아는 반대로 영속성, 영생을 상징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이 말씀드린 우리가 사색하고 사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게 이런 2세대, 마크 로스코니 이런 현대 추상을 통해서 마치 우리 김한기 화백의 그 별 같은 점을 보면서 생각에 빠져드는 것처럼 추상이나 색을 통해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것도 요즘엔 형식이 워낙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중 현대미술 애호가라면 제일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예술가가 2010년 뉴욕 모마 미술관에서 했었던 작가가 여기에 있다라는 퍼포먼스가 큰 이슈가 됐었고요. 다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 남성분, 사진 속에 앉아 계신 이분인데요. 이분이 울라이라고 젊을 때 두 사람이 목숨 걸고 같이 작품을 하면서 실제로 연인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20년 정도 사랑을 하고 원래는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서로에게 권태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만리장성 걷기란 작품으로 이별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게 한 명은 몽골 끝 만리장성에서 걷기 시작하고 한 명은 반대편 중국 쪽 만리장성에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2달 반을 걸어가지고 중간에 딱 마주친 순간 나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포옹하고 잠깐 앉아서 미소 띤 인사 나눈 다음에 다시 반대로 각자 2달 걸어감으로써 둘이 헤어져 버립니다. 예술가들은 이별도 참 이상하게 하죠. 근데 그 이후 23년 만에 만난 게 이 자리였습니다. 이때 아브라모비치가 너무 크게 성공해서 회고전을 하게 되니까 현대 이 퍼포먼스 예술계의 데모란 별명을 갖게 되니까 울라이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작가 본인한텐 얘기를 안 하고 미술관에만 나 방문하겠다라고 관계자한테만 얘기한 상태에서 기습으로 방문했었는데 이 둘의 만남이 국내 막 언론에서도 뭐 20년 만에 헤어진 연인의 만남 하면서 막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아쉽게 온라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 퍼포먼스 이후에 둘이 노년의 친구처럼 지내시다가 지금은 아브라모비치만 마치 작품처럼 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아브라모비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좋아하는 것,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질 못합니다. 저의 해결책은 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전 이게 예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장르인데 그렇다고 나에게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냥 쳇바퀴처럼 돌다 보면은 그 시스템 때문에 말씀드린 나란 존재를 잃게 될 수 있는데 그걸 각성시켜주는 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전 미술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용도인 거고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거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전 현대 미술을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